네, 정혁진 변호사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발했어요. 네네. 법조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아, 그렇죠. 네네. 네. 아, 되실 분이 되셨다. 아, 그럼. 드디어 이제 법원이 정상화가 될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크고요. 네.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이제 판사들이 알아서 이제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좋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은 모든 분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워낙 바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죠. 야당도 뭐 이렇게 뭘 비판을 못 내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난번에 이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2014년에 대법관이 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법관 되실 때에도 당연히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법관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냥 거부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대법관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2014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뭐 야당이 막 박 대통령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흠집 내려고 막 그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야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분을 대법관으로 모셨나? 아,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 네, 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지금 보면 그 지금 현직 대법관 중에도 지금 지난번에 뭐 이정섭 차장 그 관련해 가지고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위장 전입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직 대법관 중에 한 분도 뭐 한 분인지 여러 분인지 제가 기억하는 건 확실하게 한 분은 있는데 위장 전입 여러 번 했거든요. 네. 대법원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드러났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그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삼지 않았잖아요. 네. 뭐 위장 전입 정도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애들 교육 등을 위해서 필요한 뭐 가능한 그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정도로 했다가 요번에 이정섭 차장 그 탄핵할 때에는 아주 뭐 위장 전입이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러게. 몰아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관, 뭐 대법관, 뭐 이런 분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위장 전입은 사실 거의 단골 메뉴 같이 맞아요. 그 정도는 다 그냥 뭐 우리 사회에선 그 정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희대 대법관 그 당시 2014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위장 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청문위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2014년도 당시에 야, 그 박범계가 가만히 있을 그런데 사람이 아닌데. 박범계 당시 의원이 네. 이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게 없네 그랬다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 임명 동의안 경과 보고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당과 야당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진짜 홈잡을 데가 없다. 예. 그런 다음에 지금 그 대법관도 그 표기를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뭐 동의안 경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투표할 때 그 과반수가 안 되면 그러면 대법관 못 되시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대법관 투표를 딱 했는데 예. 부표가 안 된다라고 한 표가 4표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뭐 이런 분이 대법관 되시는데 이의 제기할 게 없다 해가지고 저는 그 4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명이 궁금하다. 오히려. 어떻게 이런 분에 대해서 그 부결할 수 있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게 물어봤어요. 그 조희대 후보자님 이제 대법관 마치면 대법관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그럼 2020년 초에 이제 대법관 마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김앤장 같은 로펌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업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제 국가에서 대법관까지 했으면 사실은 대법관은 법조인한테는 어마어마한 명예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되면 뭐 연금도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나오고 아주 뭐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
먹고 살 정도 그 뭐 대법관 연금이 얼마 정도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뭐 한 400만 원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나머지는 이제 그 대법관 연금과 그 밖에 이제 영리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진짜로 약속을 지켰어. 아, 지켰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김앤장 같은 빅펌부터 그런 데 가면 엄청 받죠. 그렇죠. 대법관 출신이면. 네네. 그런데 네. 대법관이 김앤장 같은 데 가서 월급 받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개업 변호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법관까지 하셨던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월급 받는다? 그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뭐 이런 식으로 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처럼 아니 나도 이제 대법관 마치면 뭐 그냥 그 공적인 일만 그런 뭐 그런 명예적인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그 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기억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다 제가 존경했던 전직 대법관들이 다 뭐 이렇게 잠깐 어디 있다가 결국은 이제 큰 로펌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역시 제가 딱 살아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매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매 앞에 장사 없고 술 앞에도 장사가 없는데 돈 앞에는. 돈 앞에도 장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다음에 저만 해도 만약에 제가 이재명 시장인데 이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한 400억, 500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장담은 못해요. 맞아. 저도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뭐 시정농단이냐. 하지만은 제 앞에 뭐 500억, 1000억 이런 돈이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인생 하는데 끝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2020년 3월 3일에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네. 퇴임하신 다음에 로펌 같은 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딜 갔냐면은 성균관대 로스쿨에 석좌 교수로 갔어요. 멋지다. 그러면서 그냥 후학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 로스쿨은 안 다녀봤지만 로스쿨 같은 데는 법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무를 알아야 돼. 네. 그래가지고 뭐 민법, 형법 이렇게 실체법도 중요하지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막 원서도 보고 뭐 판례도 연구하고 그러시면서 학문적, 이론적인 것들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재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관 하신 분 대법관 정도 하면요 재판은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이제 뭐 민사소법 줄줄줄, 뭐 형사소법 줄줄줄, 민법 형법 줄줄줄 이런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대학에 이제 석좌 교수로 가서 그래서 이제 로스쿨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법 절차 같은 것들을 제대로 된 법학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석좌 교수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제 기억에 연세대 석좌 교수로 갔는데 그런데 그분은 석좌 교수만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먹었잖아. 돈 받았잖아요. 아니 50억 클럽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 달에 뭐 2천만 원인가 얼마 플러스 알파로 받았잖아요. 이산지 뭔지 해가지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 대통령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관 전직 대법관을 조희대 대법관님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딱 지명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민주당. 왜냐하면 저 사람을 그 하면 내가 이균용 정도만 돼도 어떻게든 낙마를 시킬 텐데 그런데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뭐 박범계 같은 사람도 이의제기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분을 어떻게 찾아내냐. 박근혜 대단하다. 이랬던 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대법관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20년에 이제 물러나고 3년 좀 넘게 대학에서 석좌 교수만 하신 거예요. 돈도 안 벌었어. 그래서 뭐 대법관 마치고 돈 몇십억 벌었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청문회 했잖아요. 근데 그 야당의 간사가 누구였냐면 진성준 의원이었는데
진성준 의원이 자기의 그 입장을 잊어버리고 아니 자기가 야당 간사면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랬어야 쟤네들은 되는데 그래왔지 지금까지. 그런데 진성준 그 간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설명을 하는데 차분하고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공감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갖다가 잘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이게 여당의 간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야당 이균용 후보자가 뭐 낙마할 사유가 있습니까? 어거지를 써가지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야당의 간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깊은 공감을 갖다 받았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시면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기대한 대로 법원을 잘 이끌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표결이 거의 그 몇 대 몇으로 나왔냐면은 이번에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뭐 거의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이제 부결시키고 또 몇 명은 기권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말이 되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그 조직에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대기업 삼성에도 있었잖아요. 삼성 같은 데서 뭐 부장까지는 다 친해요. 근데 임원 될 땐 되게 치열해요. 거기서 지금은 이제 전무가 없어졌지만 전무가 될 땐 더 치열하고 사장 될 때는 동기고 뭐고 없어요. 무조건 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국방부 있으니까 장군들 많이 알잖아요. 그럼 장군이 그 제일 충격을 받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군들이 대령에서 원스타, 특히 육사 나온 엘리트 장교들이 대령에서 원스타로 진급 못할 때 그때 충격을 제일 크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 언제부터? 언제 충격을 제일 많이 받는가? 3스타에서 4스타로 진급 못할 때 진급에서 탈락한 3스타들이 그래?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야, 그래? 왜냐하면 쓰리스타면 갈 때까지 다 간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야 3스타면 좋겠다. 그럼 별이 3개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가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차에다가 성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별판 붙이잖아요. 빨간 판에. 그러니까 야 멋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가 했는데 그런데 별 3개하고 별 4개가 차이가 제일 커요. 아, 그래. 대령하고 장군의 차이가 요만큼이면 원스타하고 투스타 차이는 이만큼, 투스타하고 쓰리스타하고 요만큼, 쓰리스타하고 포스타하고 차이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투스타까지는 뭐 이렇게 좀 변변치 않은 그러한 장군들도 뭐 여러 명 봤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한 삼성 장군 이상 되면요 다 그 괜찮은 분들이에요. 역량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검증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장군 정도 되면 누구를 뽑아 올려도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3스타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되겠지 설마 이 박사님 시키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하는데 그런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박사님이 장군이 된 거야. 그 대장이 된 거야. 그러면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독특하다 군인들이. 근데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시 봐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도 그래도 그다음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고검장까지 올라갔다가 검찰총장 딱 한 명이잖아요. 검찰총장 내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총장 안 되면 나머지 사람들 충격 받겠지. 마찬가지로 대법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법관들이 겉으로는 애매하면서 점잖을 갖다가 그렇게 빼도 그래도 이제 고등법원장 정도 하셨던 분들은 내가 대법관이 될 자질이 충분히 있다라고 딱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경력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그게 누구냐면 최재형 감사원장. 예.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초임 성적도 비슷해요. 우리 저희 법조인들은 지금은 이제 로스쿨 생겼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옛날에 이제 사법연수원 있고 할 때는 성적 순대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초임이
서울지방법원이야. 그때는 이제 그 서울 민사지방법원, 서울 형사지방법원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 서울 민사지방법원이야. 그러면 1, 2등 하신 분이네. 그 다음에 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야. 아, 그러면 10등 안에 드셨던 분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견적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봤더니 최재형 원장님하고 최재형 이제 국회의원 되셨죠. 최재형 의원님하고 조희대 원장님하고 법대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고 성적도 거의 뭐 1, 2등 차이였을 거예요. 동갑이고. 그러니까 커리어가 똑같은데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급이거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2006년도에 똑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장도 그 최재형 그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장 되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구지방법원장 되고 법원장 된 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님하고 최재형 의원님이 두 분 다 저희 연수원 2년차 때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커리어가 똑같은데 그러면 물론 이제 최재형 의원님이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그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지명된 걸 보고 최적의 후보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라이벌 관계 내심으로 라이벌일 수도 있었을 있는데. 것 같은데 최적의 후보자다. 그러면서 왜 최적의 후보자냐? 법리가 정연하고 소신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겸손하신 분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지만 최재형 그 의원님은 전 감사원장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친구가 나는 기독교인데 이 박사님은 절에 다니셔? 그러면 뭐 이 박사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절에 다닌다고 하면 야 내가 절에 다니는데 이 박사님 교회 다니셔? 그러면 약간 뭐 편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최재형 의원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딱 됐을 때 지명됐을 때 아주 그냥 큰 박수를 갖다가 쳤다. 그래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보다도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김명수 체제 하에서 조희대 대법관이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후배가 대법원장이고 선배가 대법관이고 그런데 후배가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이런저런 일들을 상식적으로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엉망진창이었죠. 저희들이 아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언론에 나온 거 뭐 예컨대 뭐 사위 뭐 딸 뭐 이런 며느리 불러가지고 뭐 회식을 갖다가 했느니 뭐 손자들 놀이터를 만들었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임성근 부장판사 불러다가 거짓말하고 또 그걸 갖다 또 협박하고 뭐 그랬느니 요런 정도만 아는데 그 당시 김명수 대법원에서 대법관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속이 상하셨을 것 같다. 저는 대법관으로 계시면서도 야 어떻게 법원을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 어떻게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뭐 이렇게 투표하다시피 여론몰이 하다시피 해가지고 법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느냐. 아니 어떻게 그 대법원이 그 지령을 갖다 이렇게 지령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묵인해가지고 재판이 막 3년 4년 1심이 끄는 건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심 말씀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하신 것들이 뭐냐면은 재판은 정확한 판결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신속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송영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묵비권만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고 재판을 받을 권리 중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것도 기본권이거든요. 뭉갰잖아. 그런데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줘가지고 범죄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던 그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번에 임프레시브하게 인상 깊게 받았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더 이상 재판 지연이 없게끔 재판과 사법행정을 가다듬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일선 법원장들은 그냥 사법행정만 하지 판결문 갖다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일선 법원장도 판결문 쓰게 하겠다. 오. 근데 어떤 판결을 어떤 사건을 담당하게 하겠느냐?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들. 쉬운 거야 그냥 빨리빨리 끝내죠. 근데 여러 가지 막 그 어렵고 법리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법원장한테 맡기겠다. 그거를 법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판사들한테는 되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쪽팔린 일이에요. 왜냐하면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그러네.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을 보다가 못하겠으니까 마치 담임 선생님 찾아가듯이 법원장한테 법원장님 저 이거 못 풀겠으니까 원장님이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 뭐랑 똑같냐면 그 미꾸라지들 막 있는데 매기를 갖다가 딱 풀어놓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판사들 부글부글하겠네 그러면. 좀. 아니죠. 안 그래요? 판사들이 부글부글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판사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 내가 지금 뭐 김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나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하는데 나는 판사가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재판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판사들이 좌절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김명수 때. 왜냐하면 아니 그 이봉규 판사님은 막 그냥 밤 꼴딱꼴딱 새면서 막 고민하면서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막 그러는데 정혁진 판사는 맨날 노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그러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그냥 판판 놀고 그냥 어디 나가가지고 막 투표 날려고 하고 SNS에 글이나 올리고 그런 판사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일하는 판사하고 법원장들만 긴장하겠네 그럼. 법원장들 재판하려니까. 법원장들은 조금 입이 나올 수 있겠죠.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법원장님들도 맞다. 법원이 이렇게 돼야지. 법원의 신뢰가 회복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시작된 게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그 재판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부정선거 재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몇 년간 6개월 내에 결과 나오기로 했는데 왜 몇 년간 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재판 정확했는지.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부정선거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